안녕하십니까. 이런 변이 있나를 제작하는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월 16일 금요일 방송분을 듣고 계십니다. 사과의 말씀을 좀 먼저 올리겠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중에서 이재정 변호사님과 이광철 변호사님이 이번 주 내내 이 혹독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도저히 방송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중에 녹음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저와 박주민 변호사 이렇게 둘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중요한 재판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 변호사님들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와 이해를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작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대신 오늘 방송에는 이 국민라디오 김용민 PD 또 민변 김필성 변호사 등이 출연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네. 많이 바쁘셨죠? 아니 뭐 저는 전데 네. 또 이변님하고 리변님이 너무 바쁘세요 요즘에. 이번 주에는 거의 잠도 다들 못 주무시는. 예, 재판들이 워낙 많고 해서 결국 오늘 이렇게 변호사들 중에는 저 혼자 참석을 하게 됐네요. 네. 지금 어떤 조합원께서 댓글로 세월호 진상조사위 관련 행사에 다녀오신 거 아니냐. 그렇게 댓글을 올려주세요. 그 사실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 민변 회의가 있어서. 그러셨군요. 민변 회의에서 갔다 왔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가족분들이 좀 큰 결심을 하신 게 있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요. 예, 유가족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양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나 새누리당 쪽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비용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인양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또 정부를 압박한다는 의미에서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것을 내걸고 안산에서부터 팽목항까지 도보로 지금 행진을 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거의 대부분 많이들 특히 학부모 유가족들은 참여하신 건가요? 대부분 이제 지금 참가를 할 건데 19박 20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19박 20일 동안 행진을 하시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20일간 다 참여하시진 않지만 물론 이제 그러니까 20일 내내 걸으시는 분들도 꽤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걸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걸으실 거고, 지금 국민분들께는 뭘 제안드리냐면, 주말은 좀 오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행렬에 가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담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참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1월 평일날도 같이 걸으시려면 걸으셔도 되고 상관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말에 좀 더 참여하시기 쉬우니까 주말 일정을 좀 따로 알려드리면 이제 1월 31일, 2월 7일, 2월 14일 요렇게는 좀 다 같이 좀 편하게 오셔서 많이 걸으실 수 있고.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서 1박 2일 동안 걷고 빠지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날도 행진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실 거다.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실 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6일 날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팽목항까지 19박 20일 행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인양을 안 된다고 하는 쪽은 새누리당인 거죠? 현재 뭐 새누리당 뭐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양 관련돼서 비용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들을 내놓긴 했었죠. 이유가 분명하게 돈 문제입니까? 돈 문제죠. 그래서 뭐 수천억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비용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술 인양에 관련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TF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있고, 가족분들이 이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행진하는 이유가 행진을 마칠 무렵쯤에 그 TF팀에서 보고서
기술검토 보고서를 낼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술검토 보고서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좀 걸고 계시고 네. 또 바람도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중대본이라고 하죠. 네. 행안부 쪽 중대본 쪽에서 결국은 그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은 아마 3월 말에 최종적으로 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분들은 2월에 보고서 나올 것, 그 다음에 3월에 최종 결정을 할 것,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낭만 고양이님이 네. 행진의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대답이 잘 된 것 예, 같습니다. 인양을 촉구하는 그리고 예. 국민적 관심을 좀 높이는 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박 변호사님도 뭐 직간접 참여를 하시겠죠? 예, 지금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저도 네. 뭐 일정한 구간은 좀 걸을까 생각 중에 있어요. 네. 겨울이라서 아유.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예, 지켜봐온 뭐. 분으로서.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유가족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면 국가가 좀 알아서 아이고 마음 놓고 계십시오. 저희가 다 이렇게 걱정 없이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네. 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행진. 저희 조합원님들도 좀 많이 SNS상으로도 그렇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토요일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 걸친 매 토요일에 쉽게 말하면은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실 수 있는 거니까 벌써 굉장히 자세히 예. 저걸 올려주셨네요. 바람사이로님, 오케이마리님 이렇게 동선을 아주 표로 정리된 걸 네. 보내주셨어요. 올려주셨어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대략 하루에 한 24~25km, 22~23km씩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합원님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자, 오늘 김호준, 주진우 두 사람 재판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으면은 김용민 PD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예. 그때 김용민 PD도 모시고 같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 보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중요한 법조 이슈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 네. 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요즘에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감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사법부가 좀 엉망이 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저는 민변이나 참여연대가 한참 이제 올해 사업계획, 2015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이 사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국민분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만들자. 네. 뭐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참여 프로그램이라면 참여 프로그램들 좀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필요합니다. 시민분들이 사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항시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이제 사법부가 뜨거 하면서 제 자리를 찾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 좀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좀 하자라고 네. 지금 여러 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그렇더라도 저희 이런 변에서도 필요한 얘기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김효진 PD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이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그 대목이 하나 나온 거죠. 뭐냐? 바로 이제 대법관 후보들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추천된 내용이 좀 답답하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예. 또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예.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이 다음 달에 임기 만료돼서 퇴임하지 신영철 대법관 후임 예. 후보들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세 명을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라고 올렸고 예.
이 중에 이제 한 명이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뭐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죠. 예. 근데 이 대법원이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때문에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건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네.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 목소리들 사이에 접점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대법관 구성인데 그 구성도 문제고 지금 이 추천된 분들도 그런데 50대 남성의 좋은 대학,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조 경력 법조인으로서만 쭉 살아온 뭐 고위법관 출신이나 예. 뭐 아니면 뭐 엘리트 검찰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로 꽉 차여져 있다는 거죠. 현재 대법원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차고 들어갈 자리를 지금 갖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도 그런 그렇죠. 사람이었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과연 소외받은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이 될 거냐 대법원 내에서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냐. 예. 좀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이 위원회도 정치의 외풍에 좀 취약한 곳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고, 네.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도 보면은 좀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것이라서 대법관 후보 추천 방법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송승용 수원지법 판사가 그래서 법원 내부통신망에다가 예.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대놓고 이 추천위의 추천 행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죠. 추천 결과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송 판사가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9년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전개됐다. 네. 이번에 제청되는 대법관이 그 후임이라는 점에서도 대법원은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이 서울지방법원장이던 2009년에 그 촛불 집회 맞습니다. 관련해서 기소된 시민들 재판을 신속하게 좀 처리해달라고 담당 법관들한테 이메일 보낸 게 들통이 났죠. 근데 네. KBS의 단독 기사로 그 당시에 이제 네. 주로 문제가 됐었던 게 야간 시위, 예. 야간 집회 규정을 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결정을 보고 만약에 이제 야간에 집회를 금지했던 그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예.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담당했던 판사들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고 네. 판단을 하려고 재판을 다 멈춰놓은 상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영철 당시 원장이 빨리 진행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현행 법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헌이 나오든 말든. 근데 그 당시 법이 뭐냐면 그냥 시간 넘어서 집회가 무조건 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빨리 재판을 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죄로 선고하라는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장이 개별 재판에 관여를 했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대법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더 황당했던 그런 상황인데. 대법관이 그러니까 된 상태에서 그때 일이 들통이 난 거죠. 예, 그렇죠. 대법관이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원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막 비판 여러 내부 게시망을 통해서든 그렇죠. 뭐 문제제가 있었고 또 그 판사들 모임 여기저기서 판사 회의를 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지만 뭐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를 다 채우고 결국은 네. 그때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죠. 예, 엄중 경고 조치로 끝냈던가요? 맞습니다. 그랬고 그 좀 웃기는 게 그 당시에 좀 젊은 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크게 하면서 막 판사 회의도 조금 이렇게 주재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주도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그 판사들의 모임이 보수 진영의 타깃이 된 바 있죠. 예,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법적인 어떤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법연구회가 마치 이 신영철 대법관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마치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돼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네. 그 대법원이 보여주기는 보수적인 모습들, 특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건 좀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뭐 전에 작년 말에나 저희들이 뭐 걸림돌 판결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대법원의 어떤 갖고 있는 약간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건국대 한상희 로스쿨 교수님 모셔가지고 상고법원 얘기했잖아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근데 대법원 구성이 이렇게 아주 엘리트 중심의 뭐 보수적이라고 봐야겠죠. 바로 이런 게 보수화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꿈꾼다는 상고법원까지 설치가 되면 대법원의 어떤 그 위화감 굉장히 그렇죠. 커지겠네요. 서민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라는 판결이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음 얘기 아까 예고한 대로 우리 주진우 김어준 두 사람에 대한 선고 둘러싼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관련한 클립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PD도 자리에 그 사이에 해주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어준과 주진우. 오늘 오전 항소심 선고 공판 직전 이들이 남긴 말. 법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는 한치의 사실과 다름이 없이 썼습니다. 취재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검증했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권력과 가까운 사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법원에 끌려다니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사회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이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의 정부에 정확히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은 그거고요. 법대로만 되길 바랐다는 이들. 그렇다면 결과는?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신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신 국내의 많은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상한 사건은 이상하다고 말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권력이, 검찰이 기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기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진 잘 나온 걸로 써주세요. 그렇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형사 6부는 김어준과 주진우 둘 모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만, 오로지 법리에 의해서만 심리한 결과겠죠? 클립 한 꼭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런 사이 김용민 PD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다녀왔습니다. 네. 요 클립에도 목소리가 잠깐 나옵니다. 예, 뭐 참 너무나 감사하고 말이죠. 뭐 감개무량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엔 아직 뭐 대법원 또 아무 틀림없이 즉각 상고라고 합니까? 예, 상고라고 하죠. 예, 즉각 상고할 가능성이 뭐 높아 보이고요.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는 그 예전에
그 뭐였습니까?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당시에는 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던가요? 예. 그 사건이었는지 정확히. 원세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그럴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했는데 아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즉각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그 판결문을 쭉 들었거든요. 49분 가까운 판결문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 이재정 변호사는 그 법정 안에 못 들어갔다고 막 그러던데. 예, 저도 간신히 들어가서 서서 들었습니다. 서서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판결문을 듣고도 상고한다면 이건 검찰이 굉장히 의도를 갖고 상고하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로 상고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판결문 내내 49분 내내 검찰의 이 상고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김어준 총수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판사가 다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거의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검찰이 쓸데없는 걸 상고했다라는 투로 저는 들었습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상고했다라는 항소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뉘앙스상 그래 보였습니다. 좀 추려봤어요. 박준 변호사님도 갖고 계신데 오늘 재판부가 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를 꼽아봤습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김상환 부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법리만 이렇게 공부하는 분 같지 않고요. 민주주의, 그 헌법 체계에 대한 나름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이게 저희 손을 들어줘서 이렇게 띄워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판결문을 듣는 내내 이 양반이 뭔가 참 고매한 철학을 갖고 이 판결문을 썼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여간 참 일단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다는 점. 쉬워요.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괜히 어려운 말 써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이 누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김상환 부장판사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김용민 선배도 그렇고 다른 두 분도 긴장을 많이 하셨나요? 걱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 주진우 기자나 뭐 김어준 총수나 굉장히 뭐랄까요? 이 법리대로만 본다면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법리대로 판단하는 세상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유죄에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또 선거법권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이제 언론인들이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이유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하고 다음에 시정을 때려서 바로 이제 감옥으로 보내 그런 어떤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다 무죄로 결정이 나게 돼가지고 결정이 아니라 이제 2심 판결이 나오게 됨으로써 일단 그런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게 이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죠. 법률심이니까만 따지게 돼 있죠 원칙적으로는. 법률 적용이 타당했는지만 보는 건데 그 좀 어떻게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요리조리 뒤바뀔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다 없다를 1심부터 따졌던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사로 나와 있고 발언된 게 이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낙검수 방송 등등으로 등등이 너무 이제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A라고 했다, B라고 했다, 뭐 이렇게 다투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1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 1심에 저기 발도 안 씻으시고 PPT 준비하시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이 이 시간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에 가서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한 언론인으로서 행위였냐라는 판단 부분은 사실 판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바꿀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닐까 싶네요. 언론 보도에 너무 쉽게 형사처벌을 허용하면 예. 표현의 자유가 위축당할 수 있다. 예. 이런 거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그 면책 조항을 인정하면 안 된다. 면책 조항을 이란 그 면책 조항을 너무 넓게 적용했다라고 예. 보면서 대법원이 범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좀 저 아까 뭐 기사들 나오는 거 보고 또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네. 너무 이 판시 내용이 깔끔하고 너무 시원해서 속이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도 예. 무죄, 2심에서도 무죄. 근데 예. 3심 가서 그러니까 대법원 가서 이거 유죄 취지로 그 파기환송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쌍차 같은 경우에는 네. 고등법원에서 힘겹게 이겼잖아요. 예. 근데 뭐 이긴 게 1심에서는 지고 1심에서는 졌고 2심에서는 이겼는데 이겼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대 쪽에서 나왔던 그 감정 보고서 예. 이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사실심도 아닌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감정 보고서 내용을 건드린 건가요?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감정 보고서 차원에서는 특별히 회사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였는데 정리해고 해도 된다고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1심에서는 그런 증거가 없었는데 2심에 가서 새로운 증거가 있었으니 그거는 이 쌍용자동차의 경영 위기 상황이 부풀려졌다, 불하였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2심 재판부가 이거는 무죄다, 아니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3심 가서 다시 뒤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얘기했던 게 아니 사실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서 거기에 기반해서 사실 판단을 달리한 건데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왜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까지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법원이 좀 요즘에 하는 일들을 보면 마음을 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들 하셨어요, 그 두 분은? 오늘이요? 오늘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끝나고 끝나고 나서 다들 뭐 진짜 녹초가 됐습니다. 뭐 한 일이라고는 가서 자리에 앉은 것뿐인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용민 선배께서는 이번 사건과 오늘까지의 판결의 의미, 본질? 네.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상당히 놀랐던 건 뭐냐면은 판사가 주진우의 그 취재에 있어서 그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뒀다는 점. 그러니까 박지만 씨와 그 신동욱 씨 사이에 그런 신동욱 씨가 박지만이 날 죽이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도 참석했고, 또 담당 변호사를 또 만나가지고 취재하기도 했고. 여러 번 만났었죠. 또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 검찰 공소장, 그리고 법원 판결문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읽어보고 이미 그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유경재단 그 운영권과 관련한 그런 충돌 이 내용을 취재했었고 그러니 주진우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든 허위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없다라고 오늘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정말 얘기되는 기사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기자가 이렇게 보도한 것 중에 물론 보도한 것 중에 나중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검찰이 그걸 갖고 물건 늘어진 거죠. 봐라 이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 났는데 주진우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 주진우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판사는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었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은 판사가 이거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라고 아예 단언을 하다시피 했고요. 정작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박정희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건데 이제 어느 행사에 가가지고 박정희의 두 얼굴인가 맨 얼굴인가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시대 경제 성장 신화가 실은 포장된 것이고
그릇되게 해석된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유종일 교수를 비롯한 몇 분들이 낸 책인데 그 출판 기념회에 이제 갔습니다. 2011년 11월 그때 또 낙곰수 때문에 한창 붐업이 됐을 때였는데 거기 사회자가 불러가지고 당신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나가서 얘기했는데 그 말한 와중에 한 가지 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가지고 당시 서독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고 구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구라파니까 구라라고. 독일이 구라파. 구라파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주진우 기자가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하고 한 달쯤 지났나요? 그때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만난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검찰이 이걸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을 한 거다. 허위 사실로. 그래서 이게 민사로 가서 난 500만 원 벌금 벌금이 아니라 이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어요. 우리 주진우 기자. 근데 이제 형사까지 온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사건하고 박정희 사자 명예훼손이 한 묶음이 됐습니까? 전 그거 몰랐었는데. 네. 그 국민참여재판 때도 1심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배심원들이 무죄표가 적게 나왔던 게 아슬아슬했던 게 바로 사자 명예훼손. 예. 이게 사실 주진우가 이거 허위 사실 얘기했으니까 뭐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배심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2심 김상환 부장판사 얘기로는 사실은 그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뭐 잠시 그 분위기에 맞게 함께 어울릴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 게 누가 촬영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린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주진우가 그거 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그거 내려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시됐다가 이게 퍼진 거 아니에요. 그 유포를 막기 위한 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거. 본인 트윗도 날리고 그 얘기는 좀 잘못됐다. 내가 기억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했다라고 자기가 바로 트윗도 날리고 유튜브 내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김상환 부장판사 말씀은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주진우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진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는 이 부장판사님 성함 처음 듣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다른 사건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맥을 잘 짚으셨고 상당히 좀 이 상황에서 요즘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좀 아까 김효진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속 시원한 그런 댓글을 좀 하나 쓰셨네요. 속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더 불안할 정도로 오히려 대법원을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근데 하여튼 김상환 부장판사께서 이렇게 판결하면서 또 1심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몇 분인지 제가 세보지 않았지만은 아주 상당히 장황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갈 수 없다. 법리와 법감정을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하자를 찾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확히는 국민참여재판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배심원 구성을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원심 배심원단 구성이 특별히 편향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얘기인즉슨 검찰이 원심 배심원단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 제가 이런 변인날을 들었는데 그때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하시기로 낙곰수를 지지하는 사람을 배척한 정도가 아니라 낙곰수를 알았던 사람조차도 배척을 했기 때문에 검사가 뺐죠. 낙곰수를 아는 사람조차도 빼더라고요. 들었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애청자가 아니라. 낙곰수가 다운로드가 잘 될 때는 뭐 건당 100만 건 이러지 않습니까? 건당 100만 건이라지 무슨 그런 말 1000만 건이 넘었지. 이 양반이 왜 이래 도대체. 그리고 10분의 1로 줄여 얘기해 이걸.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들이 다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잘 사는 분들이에요. 강남 쪽에. 강남 쪽. 동네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사실은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이 1심 배심원들이 과연 우리한테 우호적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어요. 근데 서초, 반포, 잠원 이 일대면 무조건 다 잘 삽니까? 아니 뭐
대체적으로 잘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왜냐하면 또 오신 분들 중에 생업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분들이 남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고 네. 또 당장 생업 때문에 배심원 참여가 어려운 분들도 아닌 분들 그렇게 본다면 좀 잘 사시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로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 1심 재판, 그러니까 국민 참여 재판의 판결 결과를 1심 판사가 이제 그대로 인용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감성 편결이다. 네. 예. 감성 편결. 중앙도 그랬죠. 중앙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 남겼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여러분, 우리 2심 판사님이 감성 판결하신 건가요? 이렇게 제가 슬쩍 한번 염장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게 쌍용차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보면은 그 항소니까 고등법원 판결은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이 좀 상식적으로 좀 속 시원한 그런 납득이 좀 되는 그런 판결이 그래도 덜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분들이니까 차관급이 맞죠. 고법부장이. 네, 그렇게 차관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좀 법리에만 의존해서 배포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더 되는 측면도 있다 봐야 될까요? 아니 이거 너무 비약일까요? 고등법원 판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들 대법관이 꿈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출세 목전에 가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김상환 부장님은 게다가 또 이번에 우리가 우려했던 건 뭐냐면은 통상 2월에 법원 인사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11월에 변론 종결했죠. 변론 종결을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일찍 2월 이전에 예. 이제 판결이 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1월로 넘어가니까 네. 2월 바로 한 달 전 아닙니까? 이거 진짜 타이밍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실은 작년 7월인가 8월 9월 이쯤에 이제 2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인사국과 검찰이 감안해서. 계속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올 1월 16일에 이렇게 예. 판결을 하게 됐는데 1월 16일 판결 결과 무죄로 나오게 됐으니 뭐 하여튼 낙검수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판결의 의미가 아주 남다르죠. 네.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이 오촌 조카 살해 사건 예. 관련 취재 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지난번 그 두바이. 이 두바이에 변호사님도 가셨나요? 저는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에 그러셨지.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님 가셨고 꼭 한태근 변호사님 네, 두 분이 맞습니다. 가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슬쩍 그 마지막 그 판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피고 측에서 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라는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이게 막판에 예. 제기를 했었던 모양이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명쾌한 뭐 이런 답 아닌 답이 없었다. 네. 오,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까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마 두바이에서의 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내용. 네. 변호사님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이 이 오촌 그 두 사람 사이에 박용철, 박용수 씨 사이에 이 어떤 그런 박용수 씨가 이제 박용철 씨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만의 문제였느냐? 또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을 둘러싼 여러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를테면은 박용수 씨는 키가 작고 박용철 씨는 거대한 몸집이고 박용수 씨는 상당히 온화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고 박용철 씨는 좀 주먹 좀 썼던 그런 캐릭터였고 그런데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거의 뭐 전문 킬러가 죽이는 듯이 이 말하자면 칼을 찌르고 뭐 후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놓고 본인은 또 가서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 끊기 전에 왜 설사약을 먹었으며 도무지 이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냥 좀 이상한 일인 거죠, 정말 이상한. 자,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과 관련해서 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걸 스킵했다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말이지. 그래놓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 나컴수 멤버들한테 이게 말하자면 거짓말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라는 지적을 이 변호인 측에서 얘기했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받아들여진. 그렇죠. 사실은 배심원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그런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미비점들, 그래서 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배심원분들도 배심원들이 봐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무죄 의혹 제기할 만했다라고 초기 걱정과 달리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이 검찰이 상고 여부 결정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일주일 내에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조만간 주말 사이에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근데 뭐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문희만 검사가 얼마 전에 종영한 문희만 검사라고요? 오만과 편견. 문희만. 예, 문희만 검사 극중. 예, 문희만이라고 이제 인식하게끔 만드는. 예. 그 극중 최민수 씨가 연기한 문희만 검사가 예. 패기에 찬 신입 이 로스쿨 출신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검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검찰은 그렇게 쪽팔리는 거 모른다. 예. 이 법조라는 조직은. 예. 그래서 무죄 날 거 뻔히 알면서도 여론 흐름 돌리려고 기소하고 그러는 곳이다. 극중에서 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극 내용이 허구라도 다 이 뭐 드러난 사실과 인식에 기반해서 나온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사 아니겠어요? MBC 드라마 오만과 편견 제19화 방송 중 일부. 배우 최민수가 연기한 문희만 검사의 대사. 체면은 이미 떨어졌지요. 공소 취소 자체가 검찰 망신인 거예요. 그리고 한열무, 아직 검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만. 검찰은 말이에요, 그 체면보다는 실리예요. 윗분들 이쁨 받자고 돌 맞는 거 알면서도 증거 조작하고, 반대 여론 흐름 끊어주자고 무죄 날 거 알면서도 그 기소하는 거 모르겠나요? 보고도 법원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 개입은 했으나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지요. 나쁜 놈들 편들어 돈 버는 변호사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검개요, 대한민국 법전은 쪽팔려서 못하는 일 따위는 없는 조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1부를 마칠 때가 됐습니다. 2부에서는 김어준 주진우 재판 1심뿐만 아니고 이번 항소심에서까지 그 변호를 맡았던 민변의 김필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김용민 PD는 일하러 가셨고요. 박주민 변호사님하고 저만 남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김어준 주진우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 올리시고 활동하셨잖아요. 변론하셨죠. 네, 그렇죠. 국민참여재판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는데 2심은 빠지셨어요. 세월호 예, 때문이었죠. 2심은 사실은 그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느라고 네. 제가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송무에서 사실 손을 놨었죠. 예. 네. 그랬는데 1심뿐만 아니고 항소심 재판까지 내밀하게 관여하신, 즉 항소심에서도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신 변호사분들 중에 한 분이 김필성 변호사님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민변 소속이시고요. 그래서 김필성 변호사님을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바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필성입니다. 예. 네. 박주민 변호사님 인사 나누시죠. 예, 변호사님. 예, 못 뵌 지 오래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1심만 하고 2심은 못했어요. 예. 그래서 2심 과정이 굉장히 좀 궁금한데, 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주되게 들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1심하고 2심하고는 물론 뭐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만 예. 주로 다퉈진 점이 약간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주로 이제 오촌 조카 살인 사건의 자체가 이제 의혹이 가질 만한 그런 의혹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이제 주된 쟁점이었다면 예예예. 2심에서는 낙검수 특히 이제 낙검수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검찰이 공격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 이제 문제된 신동욱 사건에서 예. 신동욱의 변호인이 박영철 씨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 게 맞는가? 예, 그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예. 두 번째로 박용철이 이제 신동욱 청도 사건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라고 예. 말한 것이 맞는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주로 공격을 했고요. 주로 공격을 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쟁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 온 부분은 이제 당시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말했던 부분이 네. 정말 고의적으로 사자인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은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법적 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이루어졌고요.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오천관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낙검수에서 주진우 기자나 또는 김어준 총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과 맞느냐 틀리느냐 예. 그걸 좀 세밀하게 1심과는 달리 좀 더 세밀하게 좀 따져 들어왔고 예, 사자명예훼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부분은 고의가 있었느냐 진짜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주진우 기자 말대로 기억이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나온 실수였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략으로 맞섰었나요? 일단은 박영철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신동욱의 변호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신동욱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님께서 조성래 변호사님이죠. 예, 증인 신청을 하신 거니까 그분께서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증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었고요. 1심 때는 좀 어렵다 그러셨었는데 항소심 때 나와주셨네요. 예. 이 항소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게도 잘 진행이 됐고요. 그 녹음 파일 부분은 사실 증인 신문 조서의 문맥을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심에 와서 그게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치밀하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증인신문 상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입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국 저희가 입증을 하는데 성공을 했죠. 법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박을 하는데 성공을 어떻게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증인신문 조서만 봐서는 녹음 파일에 대한 언급은 나와요. 증인신문. 그래서 나오죠. 그 녹음 파일이 신동욱 청도 사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유경재단 폭력 사태에 관한 것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것이 녹음 파일에 대한 언급은 나오니까 녹음 파일을 있다는 건 언급한 건 맞는데 이것이 청도 사건이 아니라 유경재단 폭력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검찰은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 박수임 변호사님께서도 변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증인신문 하면서 자료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를 추적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증인신문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당시에 어떤 자료들이 어떤 순간에 제시되는지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언급에 나오는 부분 직전에, 청도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까지 감안을 하면 당시 박영철 씨가 얘기했던 녹음 파일은 청도 사건에 관한 것이 맞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치밀하게 입증을 했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약간 애매할 수 있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덧붙이면 살해당한 박용철이 사실은 신동욱 씨, 박근영의 남편이죠. 네, 그렇죠. 박근영의 남편인데 신동욱 씨가 계속해서 자기가 박지만 이지 회장이 박용철을 시켜서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재판이 진행된 건데,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살해당한 박용철 씨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의 진위 여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문제가 됐었던 게 박영철 씨가 이제 그 박지만 회장의 어떤 명명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 예, 그 녹음이 되어 있는 휴대폰 네네. 예, 그게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애매해서 과거에 이제 박근영 씨로부터 유경재단을 이제 어떻게 강탈이라고 할까요? 가져왔을 때 있었던 폭력 사태를 박지만 회장이 자기한테 지시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청도에서 신동욱 씨를 살해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애매해서 애매한데 검찰은 과거에 이제 유경재단 폭력 사건을 지시했었다. 그 내용이 들어있었던 파일이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마치 이걸 청도 청부살인 사건 그것에 관련된 것처럼 발언을 했다. 네. 예, 제가 정리하는 게 정리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이슈였는데 청도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언급을 그 부분에 대한 녹음이다라는 것으로 박영철 씨가 얘기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 약간 정정을 하면요. 예. 그 사실 좀 민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서 그 정확하게 청도에 있었던 사건이 청부살인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된 적은 없고요. 저희 쪽도 그 주진우 기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이 박영철과 누가 대화한 것인지도 사실은 이제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특정하지는 않았죠. 예, 정확히 특정은 안 해서 이게 이제 물론 뭐 박지만 씨가 언급되었다는 식의 얘기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통화한 사람이 정말 박지만 씨인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인지는 주진우 기자나 이쪽에서는 특정한 적은 없고요. 그죠. 기사를 쓴 적도 없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좀 어쨌든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언급된 녹음 파일이 있다고 얘기한 게 박영철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는 분명히 입증이 돼요.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문제가 된 건데 법정에서 얘기한 녹음 파일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컨텍스트를 따져보면 그 청도 사건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언급이 분명하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판부가 시원하게 아주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 이런 평가를 좀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결과를? 사실은 뭐 저희 이제 뭐 변호인들은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뭐 그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웠죠 사실은. 솔직히 낙관은 저희가 낙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어차피 지금 뭐 검찰이 상고를 할 것 같은데 상고할 것 같죠? 어때요? 거의 저희는 상고할 거를 아예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진행을 했거든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상고심 가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법률심이니까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저쪽에서는 물론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가, 악의적 목적으로 결국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발언이 이루어지고 방송이 되고 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범적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제 김필성 변호사님이나 항소심 때 고생했던 변호사님들이 대법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생을 또 해주시겠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그럼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 덕분에 좀 약간은 그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어준, 주지두 두 피고인 걱정 많이 했었나요? 솔직히 어때요? 뭘 많이 했다고요? 걱정.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걱정요? 예. 걱정 많이 하죠. 그거는 걱정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사실 경험들이 없는 경우들 많아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인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면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엄청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엄청 걱정을 많이 했죠,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신념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앞서서 저희가 얘기 나눌 때 그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비교적 이르게 잡아준 것도 유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어요. 검찰은 계속 좀 미루려고 했다면서요?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왜 미루려고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미루려고 하려는 생각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실은 뭐 실제로 이제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걸로 미룰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로 미룬 적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생각일까 사실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예, 뭐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고심 예상을 이미 하고 계신다니까. 예, 뭐 대비를 또 하시겠지만은 계속 고생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국민 라디오에서 뭐 그중에 특히 또 이런 변이 있나라는 프로그램에서 또 고견 요청을 좀 드리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상고심 대법원까지 처음부터 예상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좀 와닿네요. 예,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얼마나 심플하게 정리가 되든 간에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이미 예전부터 먹고도 계셨던 거고요. 그러게요. 어차피 지금 뭐 아무래도 빨리 이거 대법원도 좀 끝나야 주진우 김호준 뭐 지금도 열심히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시지만 좀 짐을 벗고 해야 더 잘 될 텐데요.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뭐 시간 다음 주 방송 때 필요하다면 또 상황이 된다면은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사롭지 않은 뉴스가 한 가지가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김호준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몇 가지 쟁점도 있어요. 법원에서도 뭐냐면 이 판결도 중요한데 전에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된 판결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회사가 완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는 뭐 이쪽 저쪽 여러 갈래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회사의 완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 항목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인정해달라고 청구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만 인정을 했고요. 그 하나도 다 인정을 해준 게 아니라 옛날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속해 있던 조합원의 일부에게만 그 한 항목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측이 완승을 한 건데 이 판결을 두고도 즉 사측이 완승을 한 이 판결을 두고도 지금 재계에서는 우리 죽는다. 중소기업 죽는다.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막 엄살을 떨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본 뭐 일부 승소, 일부 뭐 패소 이런 식의 좀 아사모사한 그런 제목들은 재계의 그런 입장을 좀 고도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지금 신이 났을 테고 노동계 쪽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이렇게 손실이 왔다 갔다 원래대로라면은 뭐 수천 조 단위 부담을 해야 됐는데 요렇게 판결이 되면서 한 100억 원대? 물론 뭐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몇백억대로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미미한 액수로. 근데 지금 이게 엄살 떨고 있는 그 분위기 봐서는 고등법원에서 이거조차도 또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항소가 되면은 그런 어떤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현대자동차가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나머지 사업장들 또는 다른 회사들도 이 판결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우울한 하루가 될 것 같고 또 1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저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국민 라디오 오후 뉴스에서도 지금 거듭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진우, 김어준 이 두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기 조금 전이죠. 조금 전이었어요. 한국 갤럽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정례 주간 여론조사겠죠. 그거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35%.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55%. 얼마 전에 그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38%까지 나와서 40%가 드디어 깨졌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고, 네. 그 다음에 하면서 40%대를 다시 회복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위기를 탈출하는가 싶었는데, 네. 그리고 정인의 문건도 검찰 수사로 덮어버리고, 그렇죠. 묻어버리고,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빠져나오나 했는데, 갑자기 또 네. 수첩. 그쵸.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아니라 김무성 그렇죠. 대구의 수첩.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일어나면서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취임 후 최저. 예. 특기할 만한 건 50대에서 예. 취임 후 처음으로 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50대에서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 43%입니다. 근데 잘 못하고 있다. 50%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등을 돌렸다는 거죠. 그렇죠. 50대에서. 이 뭐 상당수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지만, 어쨌든 절반을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그 문턱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갤럽 조사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거든요. 약간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그렇죠. 그렇죠. 샘플의 결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보수적이 오히려 그러니까는 더 신뢰하는 측면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같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여러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 있지만은 갤럽이 그래도 여전히 그리고 또 한 곳이 여의도연구원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갤럽 자료 공신력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의미 부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20대에서의 지지율이 네. 굉장히 안 나왔어요. 10%대죠? 네, 10%대가 나서 19%인가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이제 20대가 13%네요. 13%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대로라면 이 젊은층, 특히 20대, 30대, 40대까지도 포함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여론을 주도할 층에서 그렇죠. 거의 신뢰를 안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대 13%면요, 변호사님 이거는 그냥 다 싫어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다 싫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13이라는 거 의미 그렇게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30대도 20%. 거의 이제 기대를 안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구축하고 있는 블럭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과 청와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국가기관들로 이제 집에 블럭이 쌓여지잖아요. 만들어지는데 블럭에서 균열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걱정 한 가지, 전망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말씀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나오고 잠시 반등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뭔가를 분명히 목격했단 말입니다. 답답하죠. 만약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몰아붙이지 않을까라는 걱정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망. 이건 걱정이라기보다는 전망인데 이 김무성 수첩 파문 때문에 당초 소폭이고 설 이후일 걸로 예상됐던 청와대 부분 개편 그게 조금 더 오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적신호가 워낙 선명하게 켜졌으니까 조금 위험한 상태로 좀 억지스럽게. 그렇죠. 뭐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테고 그러면 국정 동력이 더 상실될 거니까 어떻게든 반등을 시키려고 할 텐데 반등의 방법으로는 과거 정권도 그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재미를 봤었던 종북몰이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란 카드가 하나 있죠. 그걸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북한에 매달리는 거죠. 종북 바람몰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어떻게 보면 참 이 정권이 북한을 바라보는 이런 의미에서든 저런 의미에서든 그런 정권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무능력한 상태에서 북한을 이런 방향이든 저런 방향이든 바라보는 정권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쉽게 말하면은 무리수를 던질 것만 같은 그런 우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남북 정상회담 하려고 또 막 이렇게 물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보수 쪽에서 오히려 비판했던 그런 행태를 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또는 반대로 완전히 그냥 공안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다가오는
개편 내지는 개각 때 중요한 일익을 또 담당할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기 나오는 거로는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죠. 총리도 조금 거론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뭐 총리 기용설에서는 지금 하마평에서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서실장론으로 뭐 제2의 김기춘, 리틀 김기춘.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빠지고 황교안이 이제 실장으로 가고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서 그 라인이 그대로 살아서 한 단계씩만 올라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라인업이 더 공고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을 만약 그렇게 인사가 된다면 의심해 볼 수 있죠. 이게 진짜 라인이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니까 청취자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되면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 장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실체가 있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두고 보고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알차게 끌고 온 것 같아요, 변호사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농담이에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더 알찬 내용으로 간신히 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방송 또 좀 비속어, 좀 막말 한번 써보자면 와꾸를 잡아서 제대로 전문 용어죠. 전문 용어 써봤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 불필요하게 등장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박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